그들은 내 아버지를 도박꾼이라고 불렀다. 내 어머니를 가정을 버린 여자라고 불렀다. 나를 자격 없고 무능하고 아이도 못 낳고 수치스러운 여자라고 불렀다. 단 하루 저녁에 7번이나. 그들이 나를 부르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준비된 사람.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실수였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 그들은 내가 조용하다는 걸 알았다. 내가 고개를 숙인다는 걸 알았다. 내가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러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리를 지킨다는 걸 알았다. 그것을 그들은 약함이라고 읽었다. 하지만 나는 약한 게 아니었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과 포기한 사람은 겉모습이 비슷해 보인다. 그 차이는 안쪽에 있다. 나는 안쪽이 달랐다. 내 이름은 박서연이다. 32살. 대기업 법무팀 계약 전문가. 나는 하루에 수십 건의 계약서를 검토하는 사람이다. 조항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빈틈을 찾고 위험을 예측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결혼 생활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을 리가 없었다. 시어머니 최미숙은 내가 계약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던 것 같다. 법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생각하지 못했다. 결혼 첫날부터 나는 이상함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내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품평을 시작했다. 키가 작네. 화장이 진하네. 옷이 왜 저래. 내 남편 김준호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그날 그 웃음을 기억했다. 앞으로 3년 동안 수백 번 보게 될 웃음이었다. 불편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웃음. 나를 지키지 않겠다는 웃음. 나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결심했다.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를 지킬 것이다. 법무팀 직원답게. 기록은 결혼 2주 차부터 시작됐다. 나는 체계적으로 했다. 날짜, 시간, 발언자, 발언 내용, 목격자. 처음에는 메모장에 썼다. 나중에는 엑셀 파일로 정리했다. 항목별로 분류했다. 언어 폭력, 경제적 착취, 신체적 폭력, 심리적 학대. 파일 이름은 프로젝트 M이었다. M은 최미숙의 M이었다. 나는 이 파일을 클라우드 3곳에 백업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법무팀 사람다운 준비였다. 내 동료들이 봤다면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법무팀에서 일하면서 나는 한 가지를 배웠다. 모든 분쟁은 결국 증거의 싸움이다. 감정이 아무리 격렬해도 법정에서 통하는 건 날짜와 숫자와 녹음이다. 그래서 나는 감정을 아꼈다. 눈물을 아꼈다. 대신 엑셀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나는 속으로 항목을 정리했다. 언어 폭력, 날짜 기록, 목격자 확인. 그것이 나의 방식이었다. 경제적 착취 항목이 제일 빨리 채워졌다. 결혼 2달째부터 시어머니는 생활비를 요구했다.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다. 그 다음 달에는 150만 원이었다. 6개월이 지나자 300만 원이 됐다. 나는 매달 이체했다. 그리고 매달 그 영수증을 캡처해서 프로젝트 M 폴더에 저장했다. 3년이 지났을 때 그 폴더에는 7,200만 원이 담겨 있었다. 이체 내역과 함께, 날짜와 함께, 금액과 함께. 나중에 내 변호사는 이걸 보고 말했다. 이렇게 완벽한 증거는 처음 봤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그게 바로 제가 법무팀에서 일하는 이유예요. 신체적 폭력 항목에 첫 번째 기록이 생긴 건 결혼 8개월째였다. 시어머니가 내 팔을 잡아 비틀었다. 그 자리에 남편 김준호가 있었다. 그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그 방에서 나갔다. 나는 그 사실을 기록했다. 목격자, 김준호, 회피 방법, 자리 이탈. 두 번째 기록은 그로부터 3개월 후였다.
시어머니가 나를 때렸다. 손이 아니었다. 주먹이었다. 내 등에. 그 이유는 국이 조금 짰다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도 남편이 있었다. 그는 이번에는 전화가 왔다고 방에서 나갔다. 나는 기록했다. 목격자, 김준호, 회피 방법, 전화 수신 가장. 나는 그날 밤 욕실에서 등에 생긴 멍 자국을 사진으로 찍었다. 혼자서, 거울에 비춰서, 각도를 여러 번 바꿔가며, 그리고 이틀 후 병원에 갔다. 나는 진료 기록을 받아 두었다. 세 번째 기록은 그로부터 6개월 후였다. 시어머니가 내 어머니의 유품인 목걸이를 빼앗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런 싸구려는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아. 그날 나는 쓰레기통에서 그것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쓰레기 더미에 묻혀있는 상태 그대로. 그리고 목걸이는 내 지갑 안에 넣었다. 다시는 그 집 어디에도 놓지 않았다. 남편 김준호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복잡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약한 사람이었다. 어머니 앞에서 작아지는 사람이었다. 그 약함이 3년 동안 나를 갈아먹었다. 강한 사람이 때리는 것보다 약한 사람이 외면하는 것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나는 그것을 3년 동안 온몸으로 배웠다. 3번의 기록이 쌓이는 동안 남편은 3번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3번 모두 자리를 피했다. 방을 나가는 것이 회피라고 생각했겠지만 법정에서 그것은 방조가 됐다. 나는 법무팀 직원이었다. 그 차이를 알고 있었다. 설날 저녁 모든 것이 터졌다. 나는 오후 3시부터 혼자 주방에서 만두를 빚었다. 400개 시어머니는 친척 12명을 불러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주방에서 만두를 빚으면서 그 말들을 들었다. 첫 번째, 우리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해. 두 번째, 요리 실력이 부족해. 세 번째, 외의가 없어. 네 번째, 돈 씀씀이가 해퍼. 다섯 번째, 아이도 못 낳아. 여섯 번째, 우리 준호에게 과분한 여자야. 나는 셌다. 만두를 하나씩 빚을 때마다 그 숫자도 함께 올라갔다. 7번째는 달랐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준호가 서연이 아버지가 도박꾼이고 어머니가 가정을 버린 여자라는 걸 알고도 결혼했어. 그게 내 한이야. 저런 집안 피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나는 만두피를 내려놓았다. 손을 닦았다. 그리고 주방에서 나왔다. 식당 입구에 서서 그 말을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잠시 나와 눈이 마주쳤다가 시선을 피했다. 친척들은 어색해졌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방금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당황했다. 뭘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 그냥 한 얘기지.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7번째예요. 오늘 저녁에만. 제가 세었거든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준호 씨, 나는 남편을 불렀다. 당신은 오늘 저녁에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들을 들었죠?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작년에 어머니가 저를 때렸을 때도 당신은 그 방에 있었죠? 때렸다고 고모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네, 나는 대답했다. 2번이요. 제가 사진을 찍어뒀어요. 진료 기록도 있고요.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내 등에 멍 자국 사진이 있었다. 선명했다. 고모가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년 동안 녹음도 했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녹음이요. 중요한 순간마다. 파일이 93개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나는 계속했다.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최미숙 여사님, 제 월급이 400만 원인 거 아시죠? 그중 300만 원을 매달 어머님께 생활비로 드렸어요. 3년 동안 친척들이 술렁였다. 형님, 그게 사실이에요? 고모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저희한테는 서연이가 월급이 얼마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총 7,200만 원이에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체 내역이 모두 있어요. 변호사한테 이미 넘겼고요. 변호사. 남편이 일어섰다. 네, 나는 외투를 집어들었다. 오늘 저녁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 집을 떠날 거예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서 받게 될 거예요. 집 보증금 절반, 대출 상환액 절반, 3년간의 공동재산. 법이 정한 대로 받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박서연, 내가 감히. 우리가 3년 동안 너를 먹여 살렸는데. 나는 웃었다. 정말로 웃었다. 먹여 살리셨다고요. 최미숙 여사님, 수학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낸 돈이 7,200만 원이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쓴 돈이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리고 아버님도 한 말씀 해보시겠어요? 작년에 어머님이 저를 때릴 때 아버님도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2023년 11월 3일 저녁 8시 15분. 당신도요. 준호 씨, 2번 모두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2번 모두 자리를 피했어요. 법에서 그걸 방조라고 해요. 나는 만두 접시를 집어들었다.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부었다. 모두가 경악하는 소리가 들렸다. 박서연, 너 미쳤어? 남편이 소리쳤다. 나는 2번째 접시를 들었다. 그거 내려놔. 시어머니가 달려왔다. 나는 한 발 옆으로 비켰다. 2번째 접시도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온 집안이 얼어붙었다. 오직 내 발소리만 들렸다. 나는 마지막 접시를 들고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님이 저를 자격 없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제가 만든 이 만두도 여러분이 드실 자격이 없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다. 마지막 접시를 문 앞 쓰레기통에 쏟아부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나는 이미 싸둔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다. 6개월 전부터 준비해 두던 가방이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내가 오늘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 그럴 마음 없어요. 나는 문을 닫았다. 복도에서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혔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수진이가 말했다. 응, 이제 진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최 변호사는 내가 가져온 서류들을 훑어보다가 멈췄다. 이게 다 뭐예요? 증거요. 3년치, 그는 파일들을 하나씩 넘겼다. 엑셀 파일, 이체 내역, 사진, 진료 기록, 녹음 파일 93개.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결혼 2주 차부터요. 최 변호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박서연 씨,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가 잘 된 의뢰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법무팀에서 일했으니까요. 이기는 소송이에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다. 계약서를 검토했다. 회의에 참석했다. 아무도 내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걸 몰랐다. 그것이 내 선택이었다. 개인적인 것과 직업적인 것을 분리하는 것. 법무팀 직원이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실수를 한다. 나는 실수를 허용하지 않았다. 퇴근 후에야 나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류를 확인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잠깐 울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소송이 시작됐다. 김준호 측은 유능한 변호사를 세웠다. 내가 자발적으로 돈을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내가 가정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가 상대 측에 물었다. 증거가 있어요? 우리 측은 날짜별, 시간별, 목격자별로 정리된 엑셀 파일이 있어요. 이체 내역도 있어요. 93개의 녹음 파일도 있어요. 여러분은 뭐가 있으세요?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이 끝이었다. 법무팀 직원이 3년 동안 준비한 것을 그들은 며칠 만에 뒤집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 최미숙은 내가 기자회견을 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했다. 돈으로 해결하자고. 나는 거절했다. 사적인 합의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 판결은 기록을 남긴다. 그 판결문은 영원히 남는다. 나는 기록을 남기는 쪽을 택했다. 법무팀 직원다운 선택이었다. 그 사이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최미숙이 내 아버지를 찾아갔다. 내가 돈을 훔쳤다고 소리쳤다. 아버지가 내려가서 따졌다. 최미숙이 아버지를 밀었다.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상 옆에 앉아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도박을 했다.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것을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썼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분노를 느꼈다. 아버지가 깨어났다. 서연아, 아빠.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여자가 나를 밀었을 때 나도 뺨을 한 대 갈겨줬어. 아버지가 힘겹게 말했다. 나는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나왔다. 아빠, 그러면 안 돼. 어쩔 수 없잖아. 내 딸 욕을 하는데.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서연아, 아빠가 예전에 잘못 살았어. 그건 알아.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내 편에 서는 거야.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면 해줄게. 뭐든 해줄게. 나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알겠어, 아빠. 일단 쉬어. 병원 주차장에서 나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폭행죄로 추가 고소해주세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퇴원한 아버지가 처음으로 내 새 원룸을 방문했다. 아버지는 작은 원룸을 둘러보다가 말했다. 좁네. 나는 웃었다. 나만의 공간이에요. 아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자기 공간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같이 저녁을 만들어 먹었다. 아버지는 요리를 못했다. 나도 그날은 간단하게 했다. 계란볶음밥. 둘이서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먹었다. 늦은 저녁이었지만 따뜻했다. 기자회견은 일주일 후였다. 나는 흰색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라섰다.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날짜별, 항목별로 정리된 문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서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지난 3년간 제가 겪은 일을 사실에 기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도 없고 감정적 호소도 없이 기자들이 받아 적었다. 나는 사실을 말했다. 날짜와 함께, 금액과 함께, 증거와 함께 녹음 파일 일부를 공개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마지막으로 나는 화면에 숫자 하나를 띄웠다. 7,200만 원. 질문 시간에 젊은 여기자가 손을 들었다. 박서연 씨,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차분할 수 있었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 법무팀에서 일했어요. 감정보다 증거가 더 강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증거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저는 3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모았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호텔을 나오니 오랜 친구 강태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 잘했어. 그가 계약서를 건넸다. 내 디자인 스튜디오에 투자하고 싶어. 동정이 아니야. 내 능력을 믿는 거야.
나는 계약서를 살폈다. 조항 하나하나를. 법무팀 직원답게 이 조항 하나 수정해야 해요. 강태우가 웃었다. 역시 너답다. 한 달 후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나는 방청석에 앉아서 판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최미숙에 대하여 가정폭력 인정, 폭행죄 인정, 징역 3개월, 집행유예 6개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민사손해 배상 800만 원, 김준호에 대하여 재산 은닉 인정,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판결, 나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인정. 나는 그 판결문을 들으면서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울 이유가 없었다. 이것은 예측된 결과였다. 3년 동안 나는 이 결과를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도착했다. 판결이 끝나고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다. 서연아. 그가 말했다. 미안해. 나는 그를 바라봤다. 준호 씨, 당신이 그 방에서 나가지 않았더라면 달랐을 거예요. 당신이 처음 한 번만 내 편을 들어줬더라면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선택을 했고, 나도 선택을 했어요. 우리 둘 다 그 결과를 받은 거예요. 나는 고개를 돌리고 걷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수진이와 강태우, 그리고 퇴원한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버지가 잔을 들었다. 서연아, 아빠가 자랑스럽다. 나는 처음으로 그 말을 들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수진이가 잔을 들었다. 우리 스튜디오를 위하여. 이름은 리본 어때? 리본. 나는 소리내어 말했다. 좋아. 잔이 부딪히며 맑고 경쾌한 소리를 냈다.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기자 회견 뉴스를 보고 연락을 드려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답했다.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내용. 그게 시작이에요. 상대방은 오래 침묵했다가 답했다. 감사해요.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생각했다. 이것이 내가 기자회견을 연 이유 중 하나였다. 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닿기 위해서. 집에 돌아와 나는 컴퓨터를 켰다. 처음으로 할 일은 프로젝트 M 폴더를 삭제하는 것이었다. 3년 동안 채워온 그 폴더를. 삭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나는 잠시 그 폴더를 바라봤다. 이것이 나를 지켜줬다. 이것이 내가 이긴 이유였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필요 없었다. 나는 버튼을 눌렀다. 폴더가 사라졌다. 그리고 새 폴더를 만들었다. 이름은 리본이었다. 처음으로 내 이름 앞에 대표가 붙은 명함 디자인을 시작했다. 박서연 대표. 리본 인테리어 스튜디오. 창밖에 도시의 불빛이 가득했다. 나는 그 빛을 보면서 생각했다. 그들은 나를 자격 없다고 불렀다. 무능하다고 불렀다. 수치스럽다고 불렀다. 준비된 사람이라고는 부르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실수였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나를 때리는 걸 지켜봤다. 나는 판사가 그들 둘 다 벌 주는 걸 지켜봤다. 그 차이가 결과였다. 오늘부터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법무팀 직원으로서, 그리고 리본 스튜디오 대표로서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